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기독교 타임즈 대표 기자시죠? 네. 대표시기도 하고 기자시고, 네, 신동명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익히 이제 신 기자님 알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독교 타임즈에서 지난 5년간 한 3번 잘리고 또 3번 복귀를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법인이 분리가 돼서요. 그래서 지금 법인이 분리된 상황에서 기독교 타임즈를 후배 기자가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의 복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번 다 감리교단에서 뭐 화해의 어떤 정신으로 복직을 시켰을 리는 만무하고. 아니요, 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 소송의 달인. 소송이 얼마나 네.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3번이나 소송에서 네. 복직을 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저 인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셨습니다. 정말. 네, 사실 기독교 타임즈는 이제 감리교 교단지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예 교단지를 없애버려서 또 신동문 기자님이 그 매체명을 가지고 따로 이제 독립 언론사를 세우신 아이고. 건데, 네, 사실 되게 수차례 저희가 한번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음. 오늘에서야 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의 그 모든 흑역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흑역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저 선도, 홍도, 국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전부터일걸요? 네, 그 전부터. 네. 아주 오래된 네. 일단은 기자님은 어떻게 근데 그 감리교 교단지 기자가 되셨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아, 목사네요. 목사님이십니까? 네네.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던 중에 이제 뭐 신학교에서 교회 시스템이나 행정 뭐 이런 부분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많이 비싸요, 세미나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그 연예 기자를 뽑더라고요. 연회. 네네. 아, 그 연예 기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교단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감독회장, 감리에는 감독회장이 있어요. 네. 총회장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약 총회장은 1년짜리인데 네. 감독회장은 4년 전임이고요. 그리고 연예 감독은 2년입니다. 그래서 총회 감독회장은 각 연회에 대한 정치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총회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의 감독의 측근들을 이제 좀 연회별로 놓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그때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회장이 연회별로 그렇죠. 이제 끈앞으로 심으려고. 네. 왜냐하면 이제 감독과 가까운 참모들이 이제 주로 뭐 홍보나 이런 부분을 연회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또 신학 늦게 했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했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감독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는 감독님이 없어서 그냥 옆에 교회 감리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연회에 아무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좀 감리회 이따가 이제 좀 감리회에 대한 상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각 연회가 국내에 11개 연회가 있고 미주 연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학연과 계파별로 분열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연회 감독들 중에 감독회장과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연대가 가능한 조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학연으로도 갈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감독회장하고 연대가 안 되는 연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지원을 안 했고, 그리고 그 연애에 지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기자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어느 매체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회가 매체는 아닐 테고. 기독교 타임즈에서 기독교 네, 타임즈에서? 교단지인 기독교 타임즈에서 연예 기자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기독교 네, 타임즈에서 소속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 대전에 이제 뭐 통계청도 있고 뭐 이제 정부 제2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다 보니 이제 기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서는 보통 교단지 기자들은요 되게 순종적입니다. 아유, 그럼요. 근데 저 저보다 더 또라이인 줄 아니면 좋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반항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신동명 기자님이 계신 네. 기독교 타임즈가 이제 감리교 교단지로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개신교계 교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예.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개신교단의 장감성이라고 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단 전용 그 신문이 있습니다. 네. 언론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장로교 예장 합동, 우리가 흔히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곳엔 기독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교 예장 통합에는 한국 기독 공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오늘 자리해 주신 신동명 기자님께서는 기독교 타임즈라는 감리교 교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단은 성결 신문이 있고요. 한국 선교신문. 예. 예. 그리고 백석교단은 기독교 연합 신문이라는 이름의 신문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네. 초교파였다가 그쵸. 뭐 나중에는 예. 그렇죠. 뭐 예. 저희 순복음은 국민일보, 미션 아, 라이프가, 미션 라이프가 있고 순복음 가족 신문이라고도 따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교단마다 교단지가 있습니다. 그 교단지에 지금 연회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장로교로 따지면 노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노회 이제 담당 기자님으로 이제 되신 거죠. 근데 예. 이제 노회 같은 경우는 감리회로 말하면 지방 개념에 가까워요. 네. 이게 이제 감리회는 그 개척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방회가 있고 그리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근데 지방회가 약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 한 160여 개 네. 노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200여 개 교회 지방들이 다시 이제 권역별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주를 제외한 국내 11개 지역으로 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도 개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연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조직적인 좀 차이가 좀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교단지에서 국장 대리까지 하셨던 거죠? 아 정확히는 사장 서리를 사장 서리.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정리가 된 거죠. 네네네. 근데 네. 계속 투쟁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투쟁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 투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올해 50에 이제 다다른 모 기자가 전 기자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50이 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제일 1번이 투쟁이었어요. 투쟁. 저도 그걸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야 정말 투쟁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겹습니다. 그 감리회가 아무래도 이제 교권 중심인 교단이에요. 장로교나 아니면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념과 신학으로 분열이 됐거든요. 근데 감리회는 이념과 신학으로 나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교권을 중심으로 분열이 3번 됐다가 다시 통합이 됐어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아니요. 이게 조금 이제 그 계파별로 나뉘어보면 감리회가 이제 그 정치 계파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UMC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를 들어와서 UMC 산하에서 계속
선교가 진행이 돼 왔고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1930년도에 조선감리회가 처음으로 자치 시대를 맞아요. UMC는 이제 한마디로 미연합- 미 연합감리교회. 네. 예. 미국.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1대, 2대 총리사가 양주삼이었는데 뭐 친일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렇죠.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 저기 종교교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종우 그다음에 이제 정춘수 이렇게 했는데 또 정춘수도 아주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 감리회가 양분돼요. 네. 복흥파와 재건파로 양분이 되는데 복흥파는 친일 잔재 세력이에요. 그리고 재건파는 친미 반공 세력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서로 서로 답이 없어요. 예, 나뉘어져요. 네. 그러다가 감리회가 다시 49년도에 연합연회를 열어요. 그리고서 중도에 있는 김유순이라고 하는 분을 감독으로 뽑고 그리고 통합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좀 안 돼서 전쟁 시에 납북이 돼요. 한국전쟁 때. 그리고 나서 재건파 쪽, 그 친미 반공 세력인 재건파 쪽에서 유영기라고 하는 분이 무어 감독의 지지를 받아서 그 납북된 김유순 감독을 이어서 감독이 돼요. 그리고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2기가 끝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또 재선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호원파하고 성화파로 갈립니다. 근데 호원은 또 다시 친일 잔재 세력과 충청 이남 세력이 합쳐져서 호원으로 뭉쳐져요. 그리고 성화파는 이북 출신들과 그리고 친미 쪽 세력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중재자로 나섰던 것이 정동파예요. 왜 정동파냐면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요. 아, 정동파. 네. 그렇게 오다가 또 다시 74년도에 갈라져요. 이때도 역시 호원. 호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친일 잔존 세력과 충청 이남이었다가 이 호원이 다시 구파와 신파로 갈려요. 그리고 그 성화파는 갱신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갈라졌다가 다시 76년도에 다시 이제 연대를 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감리회는 그 지금도 임의단체의 상태에 있고요. 법적으로는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법인만 존재해요. 이 유지재단은 재산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다 보니 오직 재산 하나로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졌던 것도 누가 더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감독회장이 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다가 다시 연합이 됐던 과정이었던 거고 이념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뭐 분열이 되거나 갈라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독특하죠. 그 신동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과 신학 노선에 의해서 갈린 사례가 파다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기장교단이 그 갈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적 논쟁이었고 아빙돈 주석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정치적 보수 진보 이념에 의해서 갈린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감리교를 저 같은 이제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 감리회만큼 신기한 교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변선한 교수랑 김홍도 목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요. 그리고 이정배 교수랑 이현주 목사랑 유기성 목사, 김학중 목사가 다 감리교 소속입니다. 아, 유기성도 예, 감리교였어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거를 굳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화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한 당에. 이런 교단이 네. 없어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뭐 티격태격 하지도 하지만 아 진짜 이 신학적인 거는 서로
거의 개입을 안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물론 이제 변선한 교수 사건에 있어서는 김홍도 그 감독 시절에 일이 있었지만요. 그 외 문제들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에 이동환 목사님 예, 성소수자 뭐 관련해서 점점 보수화되는 건 예. 이제 다 동일하게 지금 가고 그런데 있는 현존하는 교단 중에 가장 그 종합 세트 백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되게 동일하게 느끼는 게 그래도 다들 어느 교단이고를 막론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이제 노여워하고 기자를 탄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단지 기자들은 아예 일을 안 만들죠. 근데 이제 계속 일을 만드시다 보니까 이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GN TV 제가 퇴사할 무렵에 또 투쟁 중이셨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게 뭔가 투쟁 아닌 투쟁처럼 하다 보니까 뭐 크리스천 기자협회도 있고 교단지 그러니까 그 다 있어도 그런 문제에 그렇게 마음을 합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외롭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저도 제대로 뭔가 이렇게 싸워보지 못한 거를 계속 이렇게 투쟁하시는 걸 보고 되게 뭔가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단지에도 이런 기자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네. 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기자님께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네. 이렇게 긴 투쟁 끝에 결국에는 이제 법인 분리지만 결국 이제 투쟁은 승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못 받지 않았나요? 뭐 받아야 될 돈을. 네, 이제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3번 해고되고 복직하는 동안에 노동위원회는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네. 근데 서울지방노동청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해고되고 제가 뭐 트럭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럭 일을 하는데 이 트럭 일을 하면서 야간 운전 뭐 이런 거 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3교대까지도 해봤으니까 딱 30분 차에서 자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도는 그걸 했었는데 저를 고용한 업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야밤도주를 했어요. 하하.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이게 이제 좀 그 운송업계도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 자꾸 취재하려고 하세요. 아니 뭐 이러면 살기가 힘들어. 네, 근데 이제 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천직을 만났다. 예, 너무 재미있게 일을 잘했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은 도망을 갔는데 차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회사가 없어지면 네. 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하청 구조기 때문에 사장이 없어져도 이 일을 시킨 데에서는 돈을 주는 주체가 없을 뿐이지 일 시키는 일개미들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개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열심히 하기도 했고 뭘 모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통 한 대가 돌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출입처처럼 기자들의 출입처처럼 저녁에 이제 뭐 상차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지역을 이제 뭐 10군데 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막 20군데씩 막 이렇게 막 27군데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2대, 3대가 돌아야 될 걸 한 대가 돌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나가면 회사에 손해가 되니까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또 여기서도 돈을 요번 달이란 거를 다음 달에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네 못 주네 이러다가 이제 노동청을 갔습니다. 그건 성남으로 갔는데 성남에서는 노동청에서 갔더니 그 감독관이 양쪽을 불러요. 불러고 잠깐 나가 계세요. 한쪽 얘기하고 예. 이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근로관계가 어떻게 됐고 받을 돈이 얼마고 딱 얘기 들은 다음에 다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줘야 되고 법적으로 이건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주면
여기에서 끝내고 만약에 안 주면 사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저희가 2018년에 처음 해고가 됐는데 이게 2020년도 중반에 해결이 종결이 된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명구 목사를 기소하겠다고 하니까 네. 기소하기 직전에 가서 이제 뭐 주내만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딴 건이지만 별 건이지만은 전명구 목사가 이제 기소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이런 체불, 네. 응? 노동자 탄압 이런 것들이 또 얽혀 있는데 이 문제까지 이제 지금 전명구가 막 기소될 위기에서 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변수가 되면은 전명구한테 좋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감리교가. 그렇죠.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던 네. 당시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리스크를 좀 줄여보려고 네. 이제 이 문제에 이제 드디어 성의를 표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 환노위에도 최장기 사건,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올라갔었어요. 최장기 비제. 네. 아유, 지금 19년도에. 한국교회 망신이지 이거는 네. 진짜. 그런데 예. 올해도 또 올라갔습니다. 아, 올해도. 올해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꽤 수가 크겠어요. 그 저기 또 해고된 기자들도 상당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노동청에서는 진행하는 게 형사건이고 네. 돈을 받는 거는 민사로 받아야 돼요. 민사로 받아요. 네. 아, 그래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예. 형사소송, 형사건 평소에서 이기면은 민사는 뭐 그 크게 어렵지 그렇죠. 않죠. 예. 그렇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저쪽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고를 하고 먼저 해고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발생한 체불은 형사건이에요. 그렇지. 임금 체불이니까. 아, 근데 해고를 하고 나면 네. 이건 임금 상당이익이에요. 민사건이에요. 그 이제 부당 해고로 판단이 났는데 났다면 그거는 이제 민사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소송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 감리회의 대표자가 사용자인데 결국은 소송을 할 때는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채권 추심이 가능해야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근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감독회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도 이게 분열이 되고 갈등을 하다 보니까 대표자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근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 지금 직원이 한 130명 정도, 일용직까지 합하면 최대한 뭐 한 150명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19년도에 취재를 했을 때 감리회가 부담금이 한 80억 조금 넘게 이제 본부 인건비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응급비로 전용하고 20% 이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억 살짝 안 되게 본부가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본부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한 해에 한 67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교세가 줄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성금 액수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부담금과 인건비가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데 이 많은 인력들이 결국은 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또 저기 감리교가 또 나름대로 큰 교단이니까 이런저런 또 인맥, 또 이런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송이나 혹은 뭐 여러 이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야, 그건 정말- 아직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태아의 뭐 아빠인데.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지리멸렬한 싸움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쟁점, 그 시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 각 교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단지에 있는 기자님들이 솔직히 말이 교단지지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교단에 있는 어떤 목회자, 특정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총회장, 감독 같은 사람들의 선전용으로 홍보 그렇지. 수단으로 그 저기 홍보 예. 매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애초에. 맞습니다. 기독교 타임즈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인가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 타임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관례, 전행들에 대해서 신동명 기자님과 당시 함께 계시던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명에 가까운 네. 예, 거부했었죠. 그런 그 홍보의 수단으로 기독교 타임즈를 이용할 수 없다. 이제 그랬다가 네. 눈밖에 나기 시작해서 그쵸. 감독들과 그리고 그 윗선에 있는 그 행정 목회자들하고의 대립이 생겨서 이런 해고 사태까지 발생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일단 제가 근무를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신경화 감독이 감독회장으로 있을 때였고 2008년 말에 감리의 사태가 발생을 해요. 신경화 감독은 비교적 좀 진보 쪽에 가까운 그렇죠. 뭐 많이 통하는 양반. 네. 근데 감리교회는 제가 경험한 감리교회는 일반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만 예. 교회 안에서 감리교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념과 신학으로 갈린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념과 신학은 중요하지 않은 교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념과 신학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교권과 아니면 조직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감리교회거든요. 더 무서울 수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조직 논리가 우선하니까. 검찰 같은. 네. 그렇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중요한 거는 검찰의 권익이지 그들은 정의가 아니다. 법도 아니고. 감리교가 딱 그렇다는 건데. 네. 아니,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전중구 목사 사태도 제 취재를 해서 이제 다뤘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런 문제도 더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동환 목사 건을 보나 전중구 목사 건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 이제 11월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태일 열사 51주기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전태일 열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노동사는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태일 열사가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창현 창현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갈릴리 교회인데 저기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건가? 이름이 원래 그 동네에 있었지 바뀌었어요. 참. 예. 그런데 장례식 때 감리교회에서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그때 진보 그룹에서도조차도 일단은 같이 연대 투쟁하는 거를 초기엔 거부했었고, 그 자살했다는 이유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가족장으로 치렀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빨리 합의해라. 예. 당신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죠. 전태일은 노동자였고, 음. 그리고 거기 이제 평안시장에 이제 사장님들이 또 교회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김기모대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이북 출신들, 예. 이북 출신들, 네. 그 탈북민들이 됐죠. 예. 최초의 탈북민들이.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리교회에서는 당시에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가톨릭과 개신교회 공동 예배로 드려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개신교회에서는 기장이 주도를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51축인데 전태일 열사가 대한민국의 노동사를 바꿔놓을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강제이행금 부과순위 2위로 등극이 됐어요 올해. 정말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는 하지만 감리회는 정작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동환 목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회가 신학적 논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회피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신동명 사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질문지 없는 건데 우리 그 차세대 그 한국교회 지도자로 학중이 형이 또 거론되고 있잖아요. 학중이 형. 이 학중이 형은 어떤 분이고 또 이 양반이 지금 CBS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또 그 CBS의 파송 이사들, 교단 파송 이사들 중에 감리교는 그 다른 교단과 달리 다른 교단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여기는 뭐 몇 년에 4년인가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CBS의 김장환을 꿈꾼다는 소문도 지금 CBS 내부에서 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을 만한 분인가요? 뭐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합니까? 네. 근데 이제 반어법입니까? 감리교회 반어법입니까? 네, 아니 뭐 반어법인 것 같아요. 감리교회는 예장통합 같은 경우는 연합사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연합사업위원회가 외부 기관에 인사를 파송할 때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요. 네. 이 사람이 적절한 인사인가, 네. 아주 공정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파송을 해요. 예. 감리회는요, 예. 감독회장한테 가서 설득을 하면, 감독회장이 사인을 해주면 그냥 파송이 돼요. 뭐 연대 이사든, 뭐 아니면은 뭐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CC에 가든 예. 감독회장이 사인을 한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독회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교회 공적 논의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감독회장 하려고 그렇게들. 그러니까 감독회장하고 친해져. 그럼 너는 교단을 다 가져. 이거네요, 한마디로. 감독회장과 가까우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들이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학중이 형이 나중에 그 큰 야망이 있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감리교 내부에서는? 네,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분 김장환을 롤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주 좀 무서운 양반이다.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동환 목사건 처리하는 거 보고는 놀랐어요. 이 형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 걸로 나도 그때까지는 생각했고 우리 신동명 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싶었는데 이 양반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미지 관리나 하는 양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감리회는 이단에다 교회를 팔아먹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감독회장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지금 감독회장이? 예전에 전명구 감독. 그쵸, 전명구가. 네네.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 팔아먹은 그 목사를 네. 어려우니까 팔아먹을 수 있지. 아 그래요? 근처에 있는 교단보다 이단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대요. 네. 그러면 아이고 돈 많이 준다는데 그럴 수 있지. 아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적지 않을 뻔했는데 이렇게 한 게 어디냐. 그렇죠. 예. 전명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또 감리교가 무너진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될까봐 회의록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회의록을 또 찢었어? 네네. 이건 뭐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동환 목사 처벌을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예. 감리회는 신학적 논쟁을 해본 적이 없고 전용재 감독회장이 2012년도에 감독회장이 됐는데
그 전용재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예, 네.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단 규정이 있었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뭐 최태민 따라서 나갔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 휴거 된다고 해서 나가서 교단 나가서 다미성교회에 몸담아서 몇 년씩 일하다가 오든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 신학 논쟁이 없었던 거는 뭐 변선한 학장 때 그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동영상을 쫙 봤는데 네. 이거는 뭐 종교 재판이 열리는데 와, 뭐 진짜 이건 완전히 그 벽을 쳐놓고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결국 다 이미 다 세팅이 짜여진 되어 시나리오대로 해서 그 변선한 학장이 출교가 됐단 말이죠. 파문이 됐단 말이죠. 예, 이거 보면서 야, 이 중세 교황 시대가 바로 이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신앙농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명하게 이건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거는 그래도 치리를 좀 해야 되는 전중구 거 같은 아니에요? 경우? 전중구 예. 같은 경우. 이것도 그러면은 그 현재 그 당시의 권력과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준구가 있고 전명구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전명구.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시들이 참 예, 점점점. 앞 전하고 끝이 구가 똑같이 들어가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전명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예, 몇십억 그 교회를 팔아 버리신 분이시고 그 감독회장. 예, 네. 그리고 감독회장이 아니고요. 그분은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아, 그 그래서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감독회장이 된 적조차 없는 없는 분이에요. 걸로? 행세를 한 적은 있었다. 행세는 최근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네. 요런 걸 써놨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깨알같이 가져오셨어. 아, 네. 예, 너무 귀해서 아니, 참 네. 주옥 같아서 제가 사진을 사칭, 찍었습니다. 사칭을 한 거 아닙니까? 28대 감독회장. 예. 근데 이게 감리교가 좀 웃긴 게요. 예. 그러면 이 대라는 게 예. 네. 28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대법원에 역사를 의해서. 정리할 때 28대가 없어졌으면 지금 현재 감독회장이 28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친밀하신 분이야. 근데 28대가 공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족보가 꼬인 교단이 되어버려요. 예. 그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네. 어떤 여성한테 당신은 나의 영의 아내요라고 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의 28대 감독회장. 영적 28. 영적 감독회장. 영의 대부라고. 영적 감독회장. 예. 아, 참. 그래서 명구는 저분이시고 네. 준구는 네. 이제 그 유명한 PD 수첩에 나오신 네. 네. 추행 혐의와 성범죄 혐의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파벌 논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명백한 형사범죄이고요. 그런데도 감리교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자도 있고 가해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킵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전준구의 이런 비행과 만행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감리의 재판 구조가 문제인데요. 네. 감리에는 재판을 할 때 돈을 냅니다. 현재 그 700만 돈을 원 내죠. 내거든요. 예. 700만 원을 제일 많이 내는데 내죠, 제일 많이. 네, 제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음. 제가 뭐 이사장님한테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사장님을 교회에서 내쫓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700만 원을 마련해서 예.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럼 이 700만 원이 어디 쓰이느냐? 예. 재판위원들의 거마비로 나갑니다. 고마비로. 아, 네, 그거를 제대로 그것도 공개하지 않던데요? 공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면 돌아갈 때 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그리고 또 식사할 때 그 돈. 그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듣기로는 맞습니까? 식사할 때 호텔에서 그렇게 잘 드신다고. 뭐 호텔 뭐 취재를 해보면 요즘에 사회에서는 호텔에서 거의 모임 없거든요. 근데 교계는 여전히 호텔에서들 많이들 모이시죠. 전체 상황으로 볼 때 700만 원 회의비로 쓰는 게 그렇게 회의비 책정이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소송을 하는데 700만 원을 내고 소송을 한다? 그게 또 일심으로 안 끝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변호사비도 아니고. 만약에 이기면은 그 700만 원 내고 소송을 벌였어요. 그 700만 원 돌려받습니까? 쓴 돈에서 남은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단이 아니라 사회법정으로 가야겠네요. 아니, 사회법정은 돈이 안 남은 들잖아요. 돈을 주려면은 이게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 돈이 남았다라고 줘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도 안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돈보다 더 남았는지 어떻게? 근데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하더라도 안 교회가 임의단체잖아요. 네. 이제 공공성이 전제되어 있는 조직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공공성 자체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교단이긴 해요. 그러니까 재판 비용 이렇게 큰 게 재판하지 말라. 뭐 억제의 어떤 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교단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음. 외부에 나가서 재판을 했다가 지면 출교하는 법을 이 전명구 씨가 만드셨어요. 전명구 씨가 출교를 하면. 출교. 그러니까 재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 재판은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저희 막 해고되고 이럴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장이 외부의 재판위원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재판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해당 교회의 재판을 다루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또 친척이 있어요. 이해충돌이네요. 네, 채척돼야지 그러면. 고마비를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김준수 기자도 이제 막 취재를 하고 이랬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누굴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재판위원들을. 그러면 이게 이제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재판이 뭐 판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땅땅땅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치면 검사 측에서 배심원들한테 현찰을 돌린 거나 다름없지 뭐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재판위원이 만약에 7명이에요. 7명이다.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도 다수결로 안 되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변선한 홍종수 교수 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뭐 이건 뭐 취재 뒷담화긴 한데 네. 세월이 흘러서 당시에 이제 관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감신대의 진보그룹 쪽에서 예. 감리회는 정치 특성이 매우 강한 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가 앞선다. 이 진영 논리가 딱 김선도 감독이 감독회장을 하고 동생인 김홍도 감독이 감독회장을 하는 요 계기에서 딱 정서가 달라져요. 개파 정치는 김선도 감독회장 때까지로 봅니다. 이후부터는 뭐 부흥사나 아니면 선거 조직의 이합 집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2000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전국 정치를 총괄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네.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권 쪽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 중간에서 거래를 해요. 왔다 갔다. 그렇지. 네, 변호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도출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관여됐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야, 참 이거만. 그럼 전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중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개파는 어떻게 갈라져요? 그 당시 이제 전중구 목사 건이 처음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던 건 이제 대전에서부터인데 오래됐죠. 근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는 감리회 사태를 앞두고서였어요. 제 기억에는 2006년, 7년 넘어가면서 얘기들이 제보자들이 제보가 넘어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국장이었던 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셔요. 이제 지금 도주 상태이신데. 아, 도주. 네. 근데 사실 기독교 타임즈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교단지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중국 목사가 저희 필진이었거든요. 또 게다가 예, 필진이었어요. 필진이었어요. 필진이어서 또 그 필진을 추천한 기자가 또 있어요. 기자가 그 관리를 해서 이제 그 글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전중국 목사가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단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정치 등용문 같은 겁니다. 뭐 감독회장이나 감독을 하거나 어느 감리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평신도 단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등용문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나가면 아무래도 뭐 공인된 능력을 어느 정도 공인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이제 커트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비슷한 시점에 감리의 사태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전중 목사 서울 남년회인데 그 서울 남년회도 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그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제 계파가 집권 상태였고 글로벌. 김국도 목사 쪽에서 출마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리회가 이게 교단 이제 감리회 본부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를 여부를 떠나서 지지 세력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후보한테 갔었던 거죠. 그런데 전중 목사가 같은 연애였던 거예요. 같은 연애였는데 전중구 목사가 이 선거판에서 서울 남년회 안에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목원에 네. 대부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나왔던 김국도 목사하고 그리고 김용주 감독이었어요. 김용주 감독. 김용주 감독의 후임으로 전중구 목사가 전중구가 들어간 같이 거예요. 경신교회. 그렇죠. 네. 근데 김용주 감독과 전중구 목사가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감리회를 집권하고 있던 집권 세력이 전중구를 받았겠죠. 아, 그런 관계가 또 있었구나. 우리가 통상 원로와 후임 이런 정도로 이제 아니요. 관계를 봤는데 저는 그 야, 이거 뭐 전혀 다른 카이로스 방송도 봤는데 네. 카이로스 방송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도 나오시고 이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뭐 원로 목사가 오르냐 담임 목사가 오르냐 저는 지금 감리교회의 구조라면 아니면 한국교회 구조라면 성도들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둘 다 문제인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그 선택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감리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정말 네. 이런 핵심적인 얘기들을 정말 더 맥을 조율한 짚어주시네. 얘기, 맥을 짚어주죠. 맥을 네. 한번 짚어보고 네,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드러난 현상만 갖고 쫓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또 다 이합집산을 했어요. 예. 이합집산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네. 김용주 감독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전중구 목사 쪽 세력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전중구 목사가 연예에서 감독도 됐으니까. 예. 이 감독이 연예에서 감독이 된다라는 거는 웬만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리회에는 제가 전명구 목사에 대한 금권 선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보도로 이제 목이 날아갔는데 그 보도를 할 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감독이 나오려면 지방 조직이 있고 그리고 연회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회장은 총회 조직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지방마다 목회자들은 기본 3개 조직으로 갈라집니다. 학연으로. 감심, 모건, 협성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제 이대나 연대 쪽 출신들이 많으면 거기까지 이제 같이 가긴 해요. 그리고 평신도들 조직이 또 갈라지겠죠. 평신도들 조직은 또 목회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본인들이 구축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직들을 다 만나려고 하면 굉장한 자금이 들어요. 전명구 목사 그때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보통 30에서 50. 그럼 30에서 50이라고 하면 상대 후보가 생겼어요. 그럼 50이에요. 예를 들어 후보들이 쫙 있는데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다 모여요. 야, 우리 출혈이 너무 크다. 우리 그냥 20으로 맞추자. 이러고 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기본 20부터 배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팅. 아, 참 사실 이 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한 번에 다 또 끝낼 수는 없는 굉장히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아요. 훌륭하신 분들 많고 제가 볼 때는 일부 선거 조직의 경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법인 분리를 해준 것도 이제 감리교의 판단이 있었을 텐데 네네. 왜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감리교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자들한테 계속 언론 활동해라 라면서 자기 간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저희가 마지막 복직을 두 번째 해고를 대고 복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야망이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들고 나가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당시에 이제 19년도 12월 말에 기독교 타임즈 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네. 기독교 타임즈 대책위원회가 생겨서 이걸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할 때 대책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이 위원들하고 어떻게 잘 설득을 하셨는지 결의가 어떻게 냈냐면 2020년도 4월에 기독교 타임즈 대책위원회가 결의를 냈어요. 뭐냐면 기독교 타임즈는 발행인의 권한을 사장에게 위임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공중한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완전 분리한다. 독립한 기독교 타임즈를 감리의 교단지로 인정한다. 뭐 인력 승계는 없다. 이전에 있던 부채는 유지재단이 털고 법인 분리된 이후에는 독립된 법인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결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김목하 기자랑 저랑 둘이서 신문을 만들고 있을 텐데 김목하 기자나 저나 해고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복직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예. 그냥 일은 하라고 해놓고 예. 월급도 안 주고 출장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취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그렇지. 벌어지는 그때 거예요. 그 상황 말씀해 주셨어. 네네. 참. 예. 이게 황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가서 같이 신문사를 차려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싫다 그랬겠죠. 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죽 써서 개 주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내놓으라. 그렇죠. 월급이나 내놓으라. 아무도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 그 월급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본인이 사장인데 그렇죠.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는 게 아무리 그분도- 바지 사장이라도 그분도 나도 노동자다. 나도 라고 하시고 결국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죠. 자기 월급 달라고. 누구한테?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독회장한테? 아, 코미디인데요. 아니 감독회장이 사장을 임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수라판이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서 9월 달에 임기가 종료되셨어요. 네. 임기가 종료되니까 네. 감독회장이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하기 전이고 기존의 감독회장은 소송 중이고 직무대행 체제고 이러니까 결의가 끝난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 전 직무대행이 있고 기존의 감독회장은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을 받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 너무 벌어지니까
누구 하나를 선정해서 이 사람을 사장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 없이 그냥 기독교 타임즈가 아무런 결제 시스템도 없이 그냥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방치가 돼버린 상황에서 전명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빨리 인사 정리해라, 결이 났으니 법인에서 나가고 너네 4대 보험도 다 반납하고 막 이 공문을 계속 보내요. 그 와중에 당시에 총무부장으로 있던 분께서 네.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본인이 못 받은 월급을 본인이 먼저 가져가신 거예요. 총무부장 위에 결제 라인이 없으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됐어요. 네. 이제 뭐 법인카드로 뭐 인쇄비도 결제를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결제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통장이 막혀버린 거죠. 근데 이게 유지재단 명의로 전체가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획실하고 감독회장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대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밖에서 세울 수도 없고 내부에서 선임부장을 일단 앉히자라고 했는데 당시 선임부장이 저였거든요. 네. 저였는데 월급 못 받는 이제 그렇죠. 복직자. 예, 전명구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사장이라 인사권한 자기한테 있어서 직무대행 권한이 직무대행에 대한 선임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시에 직무대행이 사장 서리로 발령을 한 거예요. 뭐 서로 뭐 잘 알고 좋고 이거 이런 게 없이 그렇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거죠. 아. 그 상황에서 이제 전명구님이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또 두 분이 직무대행님하고 또 관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뭐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사장서리가 되니까 뭐 정치적 무슨 뭐 야합이 어쩌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막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막 빨리 다 4대 보험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미 총실이에서 결의가 다 났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양도양수를 하고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법인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법인이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건 나도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을 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도양수를 체결을 하고 총실이에서 결의한 대로 공증을 한 거예요. 그죠? 양도양수를 하고 공증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는데 그러고서 새로운 감독회장이 되니 바로 와서 한다는 얘기가 보직사임을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양도양수가 끝나고 공증이 끝났으면 상법상으로는 이건 끝난 거예요. 뭐 남의 회사에 관여를 그렇죠. 합니까? 상법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퇴직 문제가 있고 정리 문제가 있고 예. 그때는 이제 김목하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냥 우리의 역할은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거에서 끝나나 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또 그림을 그려야 되고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현금 보상을 하든 자리 보상을 해야 되든 뭐 아마도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기독교 타임즈가 법인이 독립이 되든 어쨌든 그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협의를 시작을 하자라고 했고 총실위에서는 이사회가 장정을 잘 정리해서 하기로 했는데 새로 되신 감독회장님께서 이사회를 자진해산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호가 양도양수 공증이 끝나서 양도양수가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진 폐업을 해버리니까 재호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오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들이 가져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당한 해고를 했을 당시 그리고 복직하셨고 뭐 급여 받지 못하신 거 그 모든 받지 못한 급여는 여전히 감리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면 임금 채권은 네. 3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3년 근데 지나면 이미 2010년부터 임금이 체불이 됐고 2010년? 네. 10년부터 체불이 돼서 예.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소송을 누면서 예. 같이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2018년부터 발생한 것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합의한 거에 대한 일부를 받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일하면서 뭐 인쇄비, 발송비도 막 저희 돈으로 막 갖다 떼어 놓으면서 일을 하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도 퇴직금에서 막 다 제하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노동청에 들어가 있는데, 노동청에서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언젠간 하겠죠. 그거 또 언제까지 네. 묵히겠어요. 무슨 뭐 저기 묵은지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받아내시고 그렇게 네. 해서 야 이거 진짜 농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교회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감리교 본부가 음. 동화면세점 광화문 광장 건물 상층부에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백주에 그것도 그 수많은 그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게 곳에서 뻐젓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 교인을 상대로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런 사람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감리교에서 여전히 네. 목사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 현실의 정확한 맥을 오늘 짚어주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기자님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단이 남아있는 이유 혹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다 좀 계획이나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죠. 감리교단에 남아있다기보다요, 제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리회를 떠난 기자들이 교회라서 본인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악마의 소굴이었더라. 또 감리회를 떠나던 기자들이 도저히 마귀 같은 목사 장로들 얼굴 보면서 취재하고 싶지 않다라고 받을 돈까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근데 감리교회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저는 일단 저 역시도 보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데 제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또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또 상관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차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세우려고 하기보다 본인들이 그냥 왕노릇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 떠나갈까봐 우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성도들을 방치해뒀단 말이죠. 저는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서야 저는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고 감리교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응원 계속 드리겠고요.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우리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뭐 이철 감독회장님이시든 뭐 아니면은 뭐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좀 책임 있는 분 언제든지 반론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네. 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